자, 성산별곡 오늘 마지막 결사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사 부분 마무리하고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결사 부분이에요. 자, 지금 성산에 있어요. 그죠? 화자가 성산에 있고 이 성산 시경정의 주인인 김성원의 삶을 흠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시가 뒤로 갈수록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잖아요. 여기 결사 부분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정서가 잘 드러나는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 보면 뭐 시름, 애달픔 뭐 이런 정서들이 나와요. 아, 이게 어떤 정서일까 생각을 하면서 결사 부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산중에 벗이 없어. 지금 산 속에 있죠, 화자가. 벗이 없어. 뭐 여기 찾아올 만한 벗이 없어요. 그죠? 혼자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을 읽는 겁니다. 한기라는 책이에요. 책을 쌓아두고 책을 읽는데요. 이 책 속에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이 책 속에 만고의 인물들, 이 역사 속의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 있죠? 만고라는 게 오랜 세월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만고의 오랜 세월 동안 그 역사 속의 그런 인물들을 거사려 해야 하니 거슬러 생각을 해봤어요. 해다라는 거는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 거슬러 하나하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할샤 요 정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호걸도 많구나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뭐 대꾸되어 있네요. 그죠? 성현도 많고 호걸도 많고 호걸이라는 건 영웅. 그죠? 대꾸 사용된 거 보이시고요. 자, 성현도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자들 있죠. 그죠? 호걸, 영웅 호걸들도 많았구나라는 얘기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밑에 오는 정서랑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화자가 책을 읽었어요. 수많은 그 역사 속에 이 다 지금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은 역사 속의 인물들을 쭉 살펴봤더니 성현, 영웅호걸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하늘이 삼기실제, 삼기다라는 건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무엇을 만들 때? 이 사람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제곧 무심할까마는 이라고 했어요. 어찌 무심하겠냐마는 이란 얘기예요. 어찌 생각이 없었겠냐마는 뭐 요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다 어떤 뜻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건데 자, 어찌한 시운이 일락빼락 하였는고라고 했어요. 어찌한 시운이라는 거는 이건 뭐 때 시자잖아요. 그죠? 어떤 시기에 시대의 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의 운수. 이 운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흥했다가 배락, 떨어졌다가 망했다가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시운이 일락배락 하였는고라는 거는 이 오랜 세월 동안의 어떤 흥망성쇠에 대해서 화자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들의 또는 수많은 그런 영웅들의 흥함과 망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애달픈 정서가 가슴속에 탁, 그죠? 모를 일도 하거니와 내가 잘 모르겠어. 그죠? 잘 모르는 일도 하거니와 여기서 많다란 뜻이 했죠?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구나 라고 했어요. 여기서 드는 애달픔의 정서는요.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결사 부분의 가장 중요한 정서 바로 무상함이에요. 무상함.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흥함과 망함, 흥망성쇠를 떠올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이제 인생 무상, 덧없다. 요런 정서가 이렇게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쭉 빌드업을 한 겁니다. 자, 책을 읽어봤더니 그 만고의 영웅들 다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다 모를 일이다. 애달픔이 끝이 없구나. 무상함의 정서 연결 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요 사람 또 나왔네요.
자, 기산의 늙은 고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요 정도는 우리 고전 신화, 고전 소설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자, 이 기산 영수라고도 불러요. 기산은 산 이름이고 영수는 흐르는 그 내천입니다. 시냇물인데요. 이 기산에 숨어 살았다던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본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바로 여기에서 늙은 고불이 늙은 영감 요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나이가 많은 이 영감이 바로 이 소부와 허유 중에 허유를 의미합니다. 허유. 자, 지금 이 부분 뭐예요?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자주 등장하거든요. 기산에 살았다라는 소부와 허유에 대한 고사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여러 시에서, 여러 소설에서. 이 소부와 허유는 뭐랄까, 이 사람은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냐면은 바로 자연에 은거하는 은둔자들이에요. 은둔자들. 은둔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허유란 사람은 특히 이 귀를 어찌 씻었던고 라고 했잖아요. 귀를 씻은 일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귀를 왜 씻었냐면요. 이 중국에 아주 옛날에 요임금, 순임금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임금이라고 굉장히 그 태평성대를 일으켰던 그런 아주 훌륭한 임금인데, 그 임금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이 자신의 어떤 임금의 지위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허유란 사람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 허유에게 자신의 왕위를 넘겨주려고, 왕위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허유에게 이제 양위를 하려고 했더니 허유가 아니 이런 더러운 말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 흐르는 영수 시내에 귀를 씻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임금의 그런 지위를 줘도 절대 속세에 나가지 않는 아주 은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고사를 여기 인용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기산의 그 늙은 고불 허유가 귀는 어찌 씻었던고, 귀를 왜 씻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표를 떨친 후에 조장이 가장 높구나 라고 했어요. 바로 이 조장은 여기 지조라고 써놨네요. 지조와 행장, 쉽게 얘기하면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의? 바로 이 허유의 조장이 가장 높구나라고 칭찬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표를 떨친 후에 조금 해석이 어렵네요. 그죠? 자, 일표라는 거는 이 표가 표주박 할 때 그 표자입니다. 여러분들 단표누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단표누왕? 아주 청빈한 삶을 우리가 단표누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주박 물 하나 이렇게 마시면서 살아간다란 얘기예요. 단표누왕이라는 게. 근데 이 표주박조차도 박소리, 표주박조차도 한 개의 표주박조차도 떨친 후에 다 버렸다란 얘기입니다. 이 표주박도 다 던져버리고 그 조장이, 허유의 그 지조와 행동이 가장 높구나, 가장 대단하구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표주박을 던져버렸다. 바로 이 허유의 이 속세에 대한, 그죠? 속세를 등지고 은거하는 그 지조와 행동이 가장 대단하구나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 허유처럼 기산에 은둔했다라는 그 허유처럼 나도 속세를 모두 버리고 이 성산에 은거하고 싶다라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읽혀지셔야 돼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자, 위에서부터 쭉 연결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허유가 그 은둔했다라는 임금의 양위조차도 거절해버린 그 허유의 조장이 가장 높구나, 가장 대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인심이 낫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이라고 했어요. 자, 부정적인 시어 나오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낫 같아서, 낫, 얼굴입니다. 얼굴. 얼굴 같아서 얼굴 표정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볼수록 새롭거늘. 바로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변. 좀 이런 변하는 그런 대상들은 우리가 고전시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자, 변한다라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사, 바로 속세죠, 속세. 이 인간 세상은요, 다 구름이라 머흐도 머흐시고라고 했어요. 관동별곡에도 나오는 표현 같은데요. 그죠? 머흐다라는 거는 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세상은 험해요. 무엇과 같아서? 바로 구름과 같아서. 비유적 표현이죠. 그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자, 바로 이 속세는 구름과 같다. 위에서 또 연결해 볼 수 있겠죠? 바로 구름이라는 건 뜬 구름, 무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 그 뭐예요? 소설 중에서도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구름이죠. 그죠? 바로 인생은 다 덧없다. 무상하다. 계속해서 무상함의 정서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심은 얼굴 같아서 늘 변하고요. 늘 변할 수 있고요. 이 세상사는 속세는 구름 같아요. 아주 뜬 구름처럼 무상한 것. 그래서 머흐도 머시고 험하다라고 마이너스 정서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자, 화자가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무상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화자가 뭐 하고 있어요? 엊그제 빚은 술을 이제 마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철의 시잖아요. 이 성산별곡은 정철은 굉장히 애주가였어요. 애주가. 술을 주된 소재로 하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 장진주사라는 시가 있죠. 관동별곡에도 술이 등장해요.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는데, 자, 이 술이라는 거는 여기서 풍류의 도구이자 지금 무상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 화자가. 이 바로 뒤에 보면은 씨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무상함으로 인한 씨름이에요. 이 씨름을 해소하기 위한 씨름을 해소하기 위한 매개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씨름, 무상함으로 인한 그 씨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얼마나 익었느냐? 술을 마셔야 되겠다. 잡거니 밀거니 무엇을? 술잔을 잡고 권하고, 그죠? 밀고 막 왔다 갔다 슬카장 요런 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실컷 거으로니 술을 주고 받은 거예요. 그죠? 술을 벌써 뭐 많이 마셨네요. 그죠? 술을 권하고 받고 막 이러면서 실컷 술을 마시니 마음에 맺혀있는 씨름이 적으나 할인하다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보이시죠? 그죠? 술이라는 거 마음에 맺혀있는 씨름을 해소하는 도구입니다. 해소, 씨름, 해소. 씨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연결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씨름은 바로 무상함으로 인한 씨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검은고 시우를 얹어 풍입송을 이하고야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악기 연주까지 하죠. 그죠? 우리가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들어봤겠지만 이렇게 풍류 생활을 드러내는 소재가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술, 그리고 악기, 하나 뭐 있죠? 양반들이 좋아하는 거. 낚시 요런 게 풍류 생활을 드러내는 소재들이에요. 이 검은고도 여기서 이 술이랑 기능이 비슷하겠죠. 그죠? 일단 풍류를 즐기고 있는 부분. 자, 검은고의 시울 현입니다. 현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줄을 얹어서 풍입송을 이하고야 뭐 풍입송 뭐 요런 건 해석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노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행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고려 가요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유행가를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뭐 음주,
가까지 나가는 건가요? 무까지는 아니고 무는 춤이니까 아무튼 음주 가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자, 손인동 주인인동 다 잊어버렸시라 라고 했어요. 자,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술도 마셨죠? 검은고 연주도 노래도 막 불렀죠? 그러니까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대요. 자, 이 손은 누구였죠? 손? 지금 이 시경정에 놀러온 시경정에 지금 잠깐 기거하고 있는 바로 화자를 의미하죠. 화자를 손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바로 이 주인은 시경정의 주인입니다. 시경정의 주인. 바로 누구예요? 뭐 이름까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김성원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 성산의 주인이에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시경정의 주인입니다. 자, 근데 손님인지 누가 손님인지 누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바로 이 손님이 주인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손님인데 주인처럼 이 성산의 주인처럼 지금 풍류를 너무 잘 즐기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밑에 세 줄이랑 또 연결이 돼요. 보실래요? 장공에 떠있는 학이 이 골짜기에 진짜 신선이라 라고 했어요. 이 학이라는 거는 도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자연물이거든요. 이 도교에서 학이 신선이 이 학으로 둔갑해서 막 날아다니는 막 이런 게 많이 그려지거든요. 진짜 신선이래요. 하늘 위에 떠있는 그 학이 진짜 신선이래요. 그러면서 요대월하에 행여 아니 만나상가라고 했어요. 요대월하에 이 요대라는 거는 밑에 뜻이 나와 있는데 이 요대라는 건 신선이 사는 곳이에요. 신선이 사는 곳. 신선이 사는 곳 그 달 아래에서 월하에서 요대에 써줘야 되겠다. 신선이 사는 곳.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달 아래서 행여 혹시 나 만난 적 없니? 뭐 이런 얘기예요. 구면 아닐까? 이 학이랑 내가 왜 구면이에요? 이 학은 아까 신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신선과 내가 구면이다라는 얘기는 나도 신선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신선이다. 자, 여기까지 읽고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손님이 주인에게 니로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자, 그대가 바로 긴가 하노라. 그대가 바로 그 학인가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마지막에 이 뭐라 그랬죠?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손님이 주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서사 부분에서 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세요? 이 서사 부분에서 이 주인에게 물어봐요. 적막한 산중에 들어가서 왜 안이 나오시는가? 왜 거기서 사시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서사에서 물어본 이 서사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 서사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하면서 시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묻는 것도 사실은 화자가 물었고 대답하는 것도 지금 화자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자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이제 뭐 선지에서 표현상의 특징 물어볼 때는 뭐 대화체라고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요 정도로 선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주인이랑 내가 대화를 막 주고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또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다. 뭐 요런 정도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손님이 주인에게 그대가 바로 학인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대가 학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 주인의 삶을
학의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를. 이 학은 진짜 신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야. 바로 이 학은 진선이고요. 신선이고요. 진선이라고 표현됐죠. 이 학은 또 뭐예요? 주인이요. 바로 주인의 삶이 신선과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선과도 같은 성산 주인의 삶. 그런데 앞에 뭐예요?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죠. 손님과 주인의 생활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요대월하에 이 신선이 사는 그 곳에서 달 아래 나를 만난 적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한테. 이거 뭐예요? 이건 또? 아, 나도 신선에 빗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주인의 풍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나도 풍류를 즐기고 있다라는 이 풍류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이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노래는 이 전체적으로 이 주인의 어떤 풍류와 이런 전원 생활에 대한 어떤 한가로움, 이 주인의 한가로운 삶에 대해서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만 그 속에는 나도 거기서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좀 주인의 삶이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나도 좀 은근하게 풍류를 잘 즐기고 있지 않나? 요런 자부심이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자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실까요? 요런 정도로 결사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사 부분은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그죠? 신선과도 같은 그런 은둔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런 화자, 그리고 김성원 주인의 삶을 노래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산별곡이 사실 그렇게 긴 가사는 아닌데 이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벌써 4번째 찍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찍었네요. 자, 앞에서부터 빠르게 강독을 해볼게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세요. 자, 현대어로 해석을 하면서 쭉쭉 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잠깐 멈춰서 설명 조금 하도록 해볼게요. 자, 어떤 지나가던 손님이 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의 주인아 내 말을 들어봐라.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이 정말 많은데 어찌 이 자연을 갈수록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바로 이 성산에 들어가서 왜 안이 나오시는고? 라고 물어보면서 시가 시작이 되네요. 자,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대나무 그 상에 자리를 모아 잠시 올라 앉아 어떤고 성산을 쭉 둘러봤어요. 자, 그랬더니 하늘가에 떠있는 구름이 큰 바위를 집을 삼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가? 주인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비유적인 대상이었어요. 자, 구름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산에 있는 서석대를 왔다 갔다 주인의 모습과 같죠. 비유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냇물 흰 물결이 정자 앞에 쭉 흐르는데요. 자, 그 시냇물은 뭐에 비유를 했느냐? 바로 천손, 직녀예요. 직녀. 이 직녀가 만든 구름비단. 바로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이 은하수를 누가 베어내어 찬게 있는 듯 펴지는 듯. 바로 시냇물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만큼 시냇물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흐르는 것 같아요. 야단도 야단스럽구나 라고 했어요. 헌사톤살샤 이런 표현은 자연을 예찬할 때 쓰는 관습적인 표현. 자, 이 산속에 달력이 당연히 없겠죠. 사계절을 모르는데 눈 아래에 보이는 그 풍경이 계절마다 절로 바뀌어요. 그러니 듣고 보고 하는 게 다 신선의 세계 같다. 성산이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계절 얘기가 나왔죠? 바로 본사 부분에서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매화입니다. 매화. 자, 매화가 피어있는 창에
아침볕이 쫙 내리쬐는데 자,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오네요. 잠을 깼어요. 자, 산홍의 할 일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구나라고 했어요. 이 산홍이라는 거는 바로 시경정의 주인인 김서원입니다. 자, 어떤 할 일이 있을까요? 울타리 밑에 이 따뜻한 곳에 오이를 심었어요. 오이씨를 심어서 메고 도두고 비가 왔을 때는 손질하고 아, 청문고사가 청문 밖에서 이 소평이란 사람이 오이를 심었다라고 했는데 그 일이 현재도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홍의 할 일은 아주 대단한 농사 아니었어요. 그죠? 텃밭 가꾸기 정도의 소일, 유유자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산구경을 나서요. 집신을 신고 이 대나무를 하나 이렇게 짚고 길을 나서는데요. 자, 복숭아꽃이 피어 있어요. 이것도 계절감, 그죠? 복숭아꽃이 핀 시냇길이 아주 조그만한 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자, 빡빡 닦은 아주 깨끗한 거울이 있네요. 이 거울 속에 그림으로 그린 바위 병풍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둘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요런 것들. 비유적 표현이라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거울은 바로 맑고 깨끗한 시내를 비유한 거고요. 그 시냇물에 비쳐있는, 수면에 비쳐있는 이 성산의 바위, 절벽들을 석병풍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만큼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산 그림자를 벗을 삼아 이 수면에 지금 산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벗을 삼아 서쪽으로 걸어가 봤어요. 이 시냇물이 서쪽으로 흘러가나 봐요. 자, 도원은 어디냐? 무릉이 바로 여기로구나. 자, 무릉, 도원 바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아, 이상세계, 이상향. 아, 자연이 그만큼 아름답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릉도원 나올 때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소재 바로 도화, 복숭아꽃. 자, 여름으로 넘어가 볼게요. 따뜻한 바람 불어오죠? 녹음 졌어요. 자, 계절을 아는 꾀꼬리 여름 철새입니다. 다 여름. 어디서 왔는가? 희왕 베개 위에. 희왕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희왕? 복희 황제라고 했죠?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 뭐 요순임금 이런 사람 나와도 태평성대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할 일 없잖아요. 굉장히 한가롭습니다. 태평해요. 그죠? 잠을 잤다가 깼어요. 자, 공중에 난간이 젖어 있어요. 이 얘기는 난간이 물속에 비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 위에 떠 있구나. 자, 여름 옷이에요. 삼배. 들러붙지 않는 옷이죠. 자, 이 옷을 입고 갈건이라는 건 머리에다 쓰는 두건 같은 겁니다. 자, 두건을 기울여 쓰고 구부락, 삐기락, 면왕정가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굽혔다가 좀 기울여져 있다가 할 일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보는 것이 물고기라다. 물고기가 잔뜩 있었나 봐요. 하룻밤 비가 왔어요. 홍백년이 섞어 피니. 자, 연꽃. 이것도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홍백, 색채 대비. 자, 바람이 없어도 온 산에 연꽃 향기가, 그죠? 여름의 향기가 느껴지시죠? 자, 염계를 마주 보아 태극을 붙잡는 듯, 태일진인가 옥자를 헤엄는 듯. 자, 요 두 부분은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이 유명한 학자입니다. 학자. 이 학자와 우주의 근본 원리를 서로 막 토론하는 것 같아요. 태일진이는 신선입니다. 신선과 함께 어떤 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성산이 신선의 세계와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노자암을 건너보고 자미탄을 곁에 두고 장송, 큰 소나무를 차일, 햇빛 가리개 삼아, 양산 삼아 큰 돌길에 앉아봤어요. 산속이잖아요. 너무 시원합니다. 자, 인간 세상은 이거 음력 6월이에요.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릴 텐데 여기는 성산은 삼추로다. 가을처럼 시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선함이 느껴지셔야 되겠죠? 자, 그때 맑은 강에 오리가 있는데요. 이 오리가 갈매기를 벗삼아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이 누구와 무심하고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가하게 이 성산에서 은거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유 대상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름 넘어가고요. 가을입니다.
자, 가을 소재가 서리, 요런 거 많이 사용돼요. 자, 오동나무 사이로 이제 서리가 내렸어요. 추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풀문, 달을 많이 묘사를 하는데요. 이 달이 떠올랐어요. 자, 얼마나 이 아름다우면은 이 자연의 모습이 낮은들 그러할까?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밤의 모습. 자, 그래서 이 달밤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 갖고 왔어요. 수정으로 만든 궁전. 근처에 물이 있었나 봐요. 맑은 호수가 있었나 봐요. 수정으로 만든 궁전이 있는 것 같고요. 은하수를 건너서 내가 지금 광안전에, 달의 궁전에 앉아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가을 달밤이 아름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짝맞은 늙은 소나무가 낚시터에 있네요. 소나무 두 그루가 낚시터에 있고요. 그 아래 배를 띄워서 공간이동 나옵니다. 자,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쭉 뒀어요. 자, 그랬더니 시각적인 심상이 많이 나오네요. 붉은 꽃, 그리고 하얀 이 뭔가 풀이 있는 그런 섬까지 쭉 지나가 가지고요. 환벽당에 있는 용의 소에 도착했어요. 용소, 용의 모습처럼 생겼다라는 연못입니다. 연못. 자, 그 풀이 우거진 그런 강변에서는 소를 먹이는 이 목동들이 있어요. 이 목동들이. 자, 시간적 배경 나오네요. 석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 가을 달밤 이야기했던 그 시간이랑은 다른 시간적 배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해가 뉘어질 때쯤 너무 흥겨워요, 애들이. 예, 부는 피리 소리조차 흥겹게 느껴지는 거죠. 자, 청각적 심상도 드러나고요. 자, 그래서 이 흥겨워서 물 아래에 있는 용이, 아까 용소라고 했잖아요. 용의 모습을 닮은 연못일 거예요. 그 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학이, 여기는 신선세계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항상 학이 등장합니다. 그런 곳에는 학이 반공에 솟아오를 듯, 날아오를 듯 흥겹다라는 흥겨움의 정서 드러나고요. 자, 그러면서 또 밤이 됐어요. 자, 고사를 2개나 인용을 해놨죠. 기억나시죠? 자, 소동파. 소선은 소동파라는 이 문인입니다. 중국의 문인이죠. 이 사람이 적벽부라는 글에서 추 7월이 좋다였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시간적 배경이 8월 추석인 것 같아요. 8월 15일 밤. 그죠? 추석밤이죠. 자, 추석날 밤 보름달이 너무나 밝고 아름다운 거예요.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8월 보름달밤이 훨씬 아름답다. 이 얘기입니다. 자, 구름이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할 때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죠?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하늘에 돋아있는 달이 소나무에 다 이렇게 걸려있어요. 선생님 그림도 그렸죠. 그죠? 자, 그럴 땐 너무 아름다우니까 요 달을 잡으려고 물속에 비쳐있는 달을 잡으려다가 빠졌대요. 누가? 적선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태백입니다. 그 이태백의 옛날 이야기 고사 인용해 놓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야단스럽구나. 그만큼 이 보름달이 아름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을은 주로 달밤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요. 자, 겨울입니다. 되게 기네요. 그죠? 자, 겨울. 쓸쓸하죠. 산이 비어 있어요. 그죠? 자, 바람. 매서운 겨울바람입니다. 자, 눈도 내렸죠. 그죠? 자, 눈을 내렸더니 눈 내린 풍경을 옥으로 꽃을 만들었다. 아름답게 미화해서 비유를 한 거죠. 조물주가 헌사롭다, 호사롭다. 다 자연을 예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만수천림을, 이 자연을 참 예쁘게 꾸며 놓았구나. 무엇으로? 눈으로. 그죠? 옥은 여기서 눈이니까. 자, 앞에 있는 여울물 얼었고요. 이 동목교, 외나무 다리도 있고요. 자, 그때 이 늙은 중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화자가 갑자기 요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중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산홍의 부기를. 산홍은 바로 성산의 주인인 김성원이에요. 이 김성원의 부기. 여기서 부기라는 건 세속적인 부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이런 거 아니고요. 정신적인 부기예요. 한가롭게 유유자적하게 이 자연을 감상하는 이런 부기를 남에게 소문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경욕을 은밀한 세계를 찾아올 이가 있을까? 두렵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경욕을,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경이라는 게 구슬이란 뜻이거든요. 구슬로 막 꾸며놓은 그런 굴,
뭐예요? 눈이 내린 겨울 풍경을 아름답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눈 내린 이 성산에 너무 아름다운데 이 은밀한 곳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곳을 누가 찾아올까봐 두렵구나. 나만 오롯이 감상하고 싶구나 라는 얘기예요. 소문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마지막 결사 부분입니다. 자, 결사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무상함의 정서 드러났던 거 기억나시죠? 자, 산속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책을 읽었어요. 그 속에서 만고의 인물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성현도 많고 호걸도 많았지만 다 이 시운에, 시대의 운수에 의해서 흥했다가 망했다가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이 끝이 없다라고 했어요. 정서 나오죠. 정서. 무상함의 정서입니다. 자, 그래서 기산영수의 그 소부와 허유의 이야기를 또 떠올려요.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죠. 이 허유가 왕위를 준다라고 했을 때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라고 귀를 씻었어요. 그리고 한 개의 표주박마저도 버려버렸어요. 그만큼 속세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모습이, 그 지조와 행장이 정말 높았구나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허유의 그런 칭찬을 하는 멘트예요. 그래서 허유처럼 속세와 완전히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은거하는 삶이 최고구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죠. 인심은 얼굴 같아서 볼수록 새로워요.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사는 구름이에요. 뜬 구름 같아요. 무상하죠. 험하기도 험하구나. 부정적인 의미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속세에 대한 어떤 무상함 때문에 느끼는 이런 시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풍류의 도구이자 시름 해소의 어떤 매개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술을 실컷 먹었어요. 자, 그럴 때 마음에 맺혀있던 시름, 바로 무상함으로 인한 시름이겠죠?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노래도 부릅니다. 검은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내가 손님인지 주인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산의 주인 아닐까? 내가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데 요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학을 진선이라고 부르면서 이 나랑 한번 만난 적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이 손님이 마지막에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가 바로 신선인가? 그대가 바로 학인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 신선, 주인, 그리고 나. 다 동일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인의 삶을 흠모하고 있지만 이 나도 그만큼 풍류 생활을 잘 즐기고 있다라는 은근한 자부심이 드러난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표현상의 특징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를 하자면은 서사에서 물음으로 시작된 거 마지막에 자문 자답으로 시상 마무리 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자를 설정해서 대화가 오고 가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하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죠? 자, 성산별고 올해 EBS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고 아직 선생님이 책을 받아보지 않아서 어느 부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모평이나 수능에는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정철의 성산별고 공부를 했으면요. 같이 연결해서 정철의 다른 작품들 관동별곡도 보시면 좋고 삼위인곡, 송미인곡 같이 쭉쭉쭉쭉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